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산의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암울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하자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재산은 거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부동산이 오르면 좋아하고 부동산이 내리면 싫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도 있어요. 요새는 뭐 코인도 생겼지만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 왜 부동산만 자산이냐? 다른 자산에, 특히 주식 같은 것에 투자를 해갖고 이익을 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소수 외에는.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식은 사실 회사가 파산하면 전혀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밖에. 그런데 부동산은 땅이라도 남거든요. 그리고 그걸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때로는 재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2013년 정도쯤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불패 신호가 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그때부터 올랐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거의 반대급부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하지만 소득과 연계를 하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비싼 형태고, 특히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LA 같은 곳이 비싸면 뭐 텍사스로 요새는 지금 많이 이사를 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2013년쯤에 박근혜 대통령 때가, 그때 사실은 경제가 점점 안 좋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취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부동산이 오르면서 젊은이들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 국토가 산업 기반이 제법 있었어요. 마산이든 목포든 부산이든, 특히 그 울산이나 이런 쪽, 거제도 쪽은 조선이 있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서무 산업이 있었고,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고유 그 산업이 있었는데 점차 그 산업들이 망가지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젊은이들이 그나마 남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서울로 오게 되는 거고요. 서울로 오게 되니까 점점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사실 사람이 감소를 하고 그래도 일자리가 줄면 줄수록 일자리가 남은 곳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앞으로 일자리가, 요번에도 보셨지만 2차 전지도 우리나라 공장이 아니라 미국에 세웠죠. 반도체도 삼성은 미국에 세웠어요. 하이닉스도 똑같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다 해외로 빠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 수도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도 일자리가 남아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도 남은 곳은 점점 감소를 하면 진짜 남아있는 알짜배기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남구하고 같은 강남, 송파 세 군데, 서초 이 세 군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하락할 때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조업이나 경제가 망가지는 곳을 선도지구를 정해서 그곳에 많은 산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부동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전 국토의 가격을 올렸죠. 왜 올라갔을까요? 그때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형태로 점점 변하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남게 될 것인데 그것 또한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올렸더니 지방 가보라고 한번 어떤 분이 지방을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은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골의 마을 가보면 한 촌락, 읍, 면 이런 쪽에도 핵심지 외에는 점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빈집이 생기면 그 집이 형태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이 시골집의 형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층집입니다. 일본은 2층 내지 3층 집이라 그나마 좀 운치도 있고 멋있어서 수리를 해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골집은 아직도 아궁이에 불 때던 집들이 많아요. 일단 집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람이 가려고 해도 집의 형태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려 하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아파트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깔끔하고 불을 뗄 필요도 없고 그을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행사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면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시행사 얘기가 원재료비하고 땅값하고 다 했는데 6천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가를 따져보니까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0%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행사가 땅을 싸게 샀느냐? 아니에요. 보통 시행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삽니다. 원래 가격에 3, 4배씩 불러서 그 땅을 낙찰을 받고 아파트를 짓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분양을 해도 팔리니까 팔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동산 매수자들한테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A라는 시행사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듣도 보도 못한 평당 1억씩 분양을 하면 옆에 시행사에서 1억 2천에 분양을 합니다. 왜? 1억이 분양이 되니까. 그럼 그 옆에 분양 시행사는 1억 5천에 분양을 해요. 평당. 그러면 분양이 될 때까지 그거를 고가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와,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1억 5천에 사갖고 2억에 팔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1억 5천에 팔렸으니까 언젠간 2억이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돈, 은행 돈, 부모 돈, 할아버지 할머니 돈, 사돈의 8천 돈까지 다 끌어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가 되냐면 모든 돈이 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외곽 쪽은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안쪽으로는 인구 감소와 견물려서 인구 감소, 노령화와 견물려서 안쪽으로 사람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할까요? 외노자들을 드릴 거예요. 물론 외노자 중에는 돈 벌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도 지독하게 돈을 모으고 집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결론은 인구 감소가 충격적으로 줄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충격적으로 줄 것이다? 우리도 남유럽처럼 인구를 외국인 노동자를 정말 수도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예전에 어느 포럼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엔
순수 토종인, 좀 말이 이상합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한국인은 거의 남지 않고 아무도 안 남고 혼혈들만 이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인구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조를 하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는 걸 멈춰야 되지 않겠냐? 아, 그게 정부 정책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질 때 모내기 할 때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모내기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찾기 때문에 장기적인 무슨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라도 내 논에 모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 장래에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들어와 갖고 외국인 노동자가 다 이 나라를 차지하고 이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없어지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아마 이 나라 이름도 바뀔걸요? 국기 형태도 바뀔 거고 그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 나 혼자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 생각 자체를 정치인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겠지만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동산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가격을 올린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올릴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보증을 섰어요. 무슨 보증? 전세대출도 국가가 보증을 섰고요. 많은 것들이 보증을 섰는데 이 상황에서 한 50%만 하락을 한다 칠 경우 금융기관들은 다 파산할 겁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절대 하락을 하지 못하도록 받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시장은 망가질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내수는 망가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대부분이 다 가난해지만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은 먹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특례모기지. 이건 바람을 빼는 행위가 아니에요. 바람을 다시 집어넣는 행위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결국엔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바람을 조금씩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출산율도 조금씩 다시 상승을 할 거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서울하고 수도권만에만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대구가 좋든 세종이 좋든 한 곳을 정해서 여러 곳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곳만 정하고 그것에 많은 일자리, 많은 인프라를 집어넣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인프라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바뀔 거냐면 수도가 세종이나 대구로 바뀌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고 조금씩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거품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초극단까지 가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울의 마지막까지 강남, 송파, 서초까지 가고 거기고 무너질 때 아마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언제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